모든 게 귀찮아지고 공허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연극이 모두 끝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 같다랄까요? 정말 끝이 났군요. 이제는 습관적으로 달력을 보며 다음 수원 경기를 준비하던 것들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주말에 수원 축구가 열리지 않는 걸 알면서도 괜시리 리그 일정이 표시되지 않는 달력만 바라보는 것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추운 겨울이 시작되지만 이 겨울이 끝이 날 때쯤 새 시즌은 우리를 찾아오겠죠. 그때는 분명 희망이 가득한 시즌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빅버드를 함성으로 채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겠죠. 우리 모두 용기를 더 갖고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울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지금, 오늘도 골다방 크루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패널분들과 빨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 이상 주말에 엄마에게 거짓말할 일이 사라진 이 시대의 참 진실맨 청사계 강윤입니다. 네, 뭐 많이 팔았죠, 뭐. 네. 저희 바이 많이 팔았죠. 네, 지민이도 만나고 명호도 만나고 많이 만나러 다녔죠. 네, 내년에는 더 팔 수 있는 네. 그 예. 이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구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교토 여행을 갔다 아하. 왔는데, 그 아라시야마 쪽에 그 한호광 선수 가족분께서 하는 그 크라페 카페를 다녀왔어요. 역시나 많은 수원 팬분들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어쨌든 한화공 선수 이적 이후에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인증샷을 올려놔서 좀 봤거든요. 그 아이스크림이랑 크레페 파는 곳 맞죠? 네, 맛있더라고요. 네. 많이 드셨습니까? 원래 제가 입 짧은 거 아시죠? 그쵸, 그쵸. 네, 초딩 입맛인데, 그게 꽤 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그걸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 보통 이제 우리 딸도 입이 짧아요. 그렇죠. 그 먹다가 꼭 남겨서 뒤처리를 제가 한단 말이죠. 음, 근데 이제 저랑 딸이랑 그 다른 걸 시켰기 때문에 제 그걸 맛보고 싶었거든요. 네. 안 주더라고, 다 먹더라고. 오, 그 정도로, 다 먹을 정도로. 입 짧은 제 딸아이가 다 먹을 정도니까 맛은 보장돼 있는 거고, 그 아라시야마는 교토를 여행 가시면은 거의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더라고요. 풍경도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거기 가셔서 그 은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그 크레페도. 크라페, 한나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나리 음, 검색하셔서 가시면 되고, 또 저희 골다방크루 인스타에도 그 주소 남겨놨으니까,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그 수원 요번에 시즌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갔잖아요, 제가. 네네. 그게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과를. 그냥 아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아무래도 가족분이 네. 선수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호광 선수가 네, 사실상 이제 못 뛰잖아요, 우리 팀에서. 그쵸, 그쵸. 규정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한호광 선수 팬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충성도 높은 선수였다.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거기 현지인이실 텐데도 너무나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원 팬 여러분들께서도 교토 여행하실 때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잘하는 거 뭐예요? 돈줄 내주는 거? 예, 엄청나게 돈줄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성으로 약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올해 25 시즌을 돌아보면서 수원 축구가 어땠는지, 승격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우리가 겨울 이적 시장을 정말 오랜만에 잘 보냈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또 변성환 감독님도 작년 시즌은 이제 중도에 부임하셨지만 이제 그 겨울 전지훈련부터 이제 또 함께하는 시즌 전체를 맡게 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과는
승격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뭐 좀 요소를 좀 파악해보자면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축구를 보면은 뭐 선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감독의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감독에 따라서 팀의 성적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2위라는 성적이 되게 좋은 성적인 건 맞습니다만 결과적으로 3위 부천은 승격했는데 그렇죠. 2위인 우리가 네. 승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의 역량이 딱 거기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리그가 시작되면 K리그에서 4월부터 보통 12월까지 매달 월간 TSG라는 간행물을 내요. 갑자기 뭔 소리야 싶으실 텐데 과거에는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라는 명칭으로 발행되던 간행물인데요. TSG라는 게 K리그 내에서 기술 연구 그룹, 테크니컬, 뭐 스터디 그룹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술 연구 그룹이란 뜻이고 리그에서 어쨌든 공인된 축구 전문가들이 기술 연구 그룹에 평가 포함돼서 관련돼서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네. 매달 잡지로 내는 거예요. 팟캐스트를 시작하고는 어쨌든 전 매달 꼬박 읽고 있어요. 이게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지식을 학습할 때는 활자로 된 매체가 훨씬 더 익숙해서 그런지 그런 활자 매체를 보는데 갑자기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네, 이 월간 TSG에는 여러 가지 코너가 있지만 제가 가장 즐겨보고 기대하는 부분이 월간 베스트 팀이라는 코너예요. 네. 네, 그 달의 베스트 팀을 선정해서 해당 팀의 전술과 경기 운영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네. 승격 실패의 요소를 말하라니까 웬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근데 여기까지 들었으면 다들 눈치를 좀 채셨죠? 수원이 한 번도 안 뽑혔나요? 그쵸. 월간 TSG의 변상환 감독 부임한 작년 7월부터 올해 11월 호까지 월간 TSG 베스트 팀에 수원이 든 적이 없습니다. 와, 의외인데요, 그거? 네, 오히려 그 2024년 4월 호에 당시 잘 나가던 연기훈 호에 대한 기사는 있어요. 그러나 변성환 감독이 부임하고 단 한 번도 실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인천과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전이라고 해서네 중요한 경기에 대한 뭐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졌으니까 진 거에 대한 인천에 대한 칭찬을 위한 그렇겠죠. 조연으로 등장을 하지. 주연은 아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K리그 전체를 다루는 거니까 당연히 리그 원 팀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싶겠지만 성남도 이랜드도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 팀으로. 근데 우린 없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성적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 성적이 꾸준하지 못했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되고 근데 그 올해 7월쯤에 성남이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은 아니었잖아요. 5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의 성적이 좋았다거나 뭐 3연승, 4연승을 한다거나 네네네. 네, 그러면 좀 주목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뭐 2연승하고 꼬꾸라지고 예, 뭐 무패를 달려도 뭐 3경기, 4경기 예, 무패하다가 꼬꾸라지고 하니까 뭐 당연히 뽑히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타팀들에 비해서 뭐 전술적으로 좀 점잖게 말하자면 분석해볼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팀이었다. 라고 아파요, 막 갑자기. 볼 수도 있고 아프네. 또 건어스님 말처럼 전술적인 꾸준함이 부족한 팀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승격이 어려워진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25년 시즌 K리그2 베스트 11에 수원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리그 성적은 2위면 뽑힐만 한데 네. 우리보다 밑에 있는 팀의 선수들은 있거든요. 퍼포먼스적으로 봐서는 저는 뽑힐 만한 선수가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독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선수 개개인의 뭐 부상이나 이런 이슈일 수도 있겠는데 네네. 뭐 39경기 중에서 34경기, 5경기 선발로 나온 선수가 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 강윤님께서 이제 TSG 베스트
베스트 팀에 뽑히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뭐 전술적이나 뭐 팀적으로 좀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지금 방금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25 시즌 수원 축구는 과연 뭐 어떤 축구를 했을까? 뭐 어떤 축구를 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즉 뭐 감독님의 철학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잘 어떤 부분으로 녹아져 있었을까? 이런 거를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리 대본을 어느 정도 공유하잖아요. 예. 이제 속된 말로 왁구를 대충 짠 다음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짰는데 이 질문을 보고 나서 답을 적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나요? 뭐라고 키워드를 딱 정해야 될까? 네. 올 시즌 수원의 축구를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하자면 변성환 감독의 축구를 표현할 만한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유명한 누구처럼 탁공, 뭐 철퇴, 무슨 타카, 안 좋은 거지만 세오 타임, 막 이런 식으로도 뭔가 그 표현하는 단어를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뭐랄까 공격력이 좋았다는 것 말고는 특색을 딱히 찾기 어렵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맛이 없는 부대찌개였다. 이것저것 그냥 다. 네, 공격도 하고 싶었고 수비도 하고 싶었고 성적도 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전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데 맛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문인 거예요. 리챔이나 로스팜이 아닌 스팸을 썼고, 그냥 싸구려 민지가 아닌 소고기 가른 고기를 썼고, 예를 들면, 싸구려 소세지가 아니라 잔슨비를 썼고, 그랬는데, 고춧가루하고 마늘 간을 제대로 못한 거죠. 야. 라면 스프 넣었을 거야, 아마. 그럼 맛있죠. 라면 스프 넣으면 자극적이고. 절정의 맛이지. 그래요? 건우스님 보시기에는 어떤, 좀 압축해보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득 떠올랐는데요. 우리 이제 무서운데? 남자분들은 너무나도 좋아할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봤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당연하죠. 그거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전 이거 한 200번 봤을 거야. 거기에 보면 윈터스 소령, 그죠? 그렇죠.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윈터스 그 소위 시절에 그 대위가 한 명 나오잖아요. 소벨 말하는 건가요? 캡틴 소벨. 우리 프렌즈의 로스로 유명한. 그렇죠. 캡틴 소벨. 의욕만 앞서고 하지만 굉장히 무능한 지도를 볼 줄 모르는 그런 이제 이사이 아닌가요? 지도자로 나오는데 이제 그 쏘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과 의욕은 앞섰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제 현실에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처음에는 어쨌든 좀 확실히 하자면 그냥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본프레레식 축구를 했다고 봐야겠죠. 한 골을 먹히더라도 2골 넣겠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겠다. 수원은 그런 축구를 해야 하는 팀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76득점을 하면서 K리그 1, 2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낸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우리 공격 전술의 특징이나 일관성이 있었냐라고 하면 또 그건 이제 아니었거든요. 수비 전술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헤비메탈 압박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다가 시즌 중반에는 투보란치로 바꾸면서 좀 내려앉았다가 그런데도 수비가 뚫리니까 이제 5백까지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9월쯤인가? 그때쯤 또 3백, 5백. 근데도 이 실점을 막아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수비에서나 공격에서의 전술 변화 이런 것들이 너무 잦았기 때문에 이제 콕 집어서 진짜 뭔가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철학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님께서 부임 초기도 그랬고 인터뷰 때 보면은 그런 뭐랄까 되게 청산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게임 모델은 이렇고 잘하고 근데 그게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그래서 수원 축구 뭔데? 뭘 보여줄 건데? 이거 하면 답을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 못 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브루노 실바도 있었고 세라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좌우에서 이 용병들의 개인 기량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어쨌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쌩쌩한 상태니까 그런 네네네. 뭐 연계라든지 진짜 뭐 역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통했었다면 이게 이제 상대 팀들이 하나둘씩 데뷔를 하기 시작하고 또 브루노 실바 선수가 이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 세라핌이 해줄 거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약간 좀 무색무취. 상대 입장에서도 일단 세라핌 막으면 얘네 뭐 절반 이상은 할 거 없다.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 강윤님께서 표현하신 게 정말 와닿거든요. 맛없는 부대찌개다. 정말 송탄 부대찌개 정도로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 그 이름 뭐였죠? 송탄. 이나경. 이나경 부대찌개. 그런 맛을 냈어야 되는데. 네, 선수단이 중간에 회식으로 이나경 송탄 부대찌개 가서 웨이팅 걸어놓고 그걸 먹어봤어야지. 힘들어서 그런가? 이게 맛있는 게 이거구나 알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격력은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득점도 1위를 찍고. 근데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득점은 많았는데 중요한 골을 이제 결승골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런 결승골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몰아서는 많이 넣었는데 이번 승강전 같은 경우도 아무리 변수가 있었어도 단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2경기에. 그리고 또 인천과 경기에서도 골이 아쉬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력이 과연 그러니까 공격에 대해서 과연 좋은 점수만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요. 공격력이라는 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공격 전술의 완성도, 그다음에 공격진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 퀄리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처음에 말했던 전술적인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공격수들의 기량은 높았다라고 저는 봤어요. 우리가 총 39라운드를 치렀잖아요, 이번 시즌. 그렇죠. 이 중에 35개의 라운드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무득점에 그친 경기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득점력은 꾸준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둔 20승 중 저희가 20승 12무 7패? 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둔 20승 중 한 골 차로 이긴 경기가 10경기예요. 그러니까 결정력도 부족한 건 아니었다. 그럼 결국 뭐냐? 시즌 총 7패 중에 3패가 한 골 차이로 패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골을 넣었는데 패한 건 아니면 1대0 패배 한 번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비적인 문제가 더 컸던 거지 공격력의 뭐 득점력이 아쉽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보고 뭐랄까 이제 전술적인 완성도는 떨어지고 공격수의 능력은 높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한계를 드러낸 게 이번 승강전이지 않았나. 선수들의 어느 정도의 기량은 있지만 그거를 전술적으로 제대로 뭉쳐서 경기장에서 더 좋게 구현해낼 전술이 부족하니까 정말 중요한 상대 어떻게 보면 센 상대랑 붙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 인천과의 경기도 마찬가지죠. 2대0으로 한 번 지고 2대1로 한 번 지고 1대1로 한 번 비겼나요? 네. 결국에는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는 선수 개개인이 한 골은 넣어줄 수 있지만 전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됐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역시는 강윤님이랑 저랑 생각하시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는 관점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저도 이제 동일한데 우리가 득점하지 못한 경기가 단 4경기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득점을 했고 그 득점하지 못한 경기에서 우리가 1무 3패를 거뒀어요. 1무 3패. 근데 이제 강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 시즌 우리의 성적이 20승 12무 7패니까 득점을 하고도 11무 4패를 했단 얘기예요. 네. 그 말인 즉슨
우리 수비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았다. 라고 볼 수 있어서 뭐 결승골이 부족했던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득점을 했음에도 수비에서 지키지 못했으니까 결승골이 안 나온 거지. 우리가 수비만 잘 했어도 우리 그 수많은 득점이 거의 대부분이 결승골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됐건 뭐 전술의 완성도가 됐건 득점력은 되게 좋았고 공격력도 되게 셌다. 하지만 공격력에 몰빵하는 바람에 이제 유리몸이 되어버려서 잡모백에 한 대 툭 쳐도 사망하는 그런 상태의 팀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본프렐레식의 축구를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랬다는 얘기는 수비에서 털릴 거를 감안하고서 더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거를 내부적으로는 컨셉을 잡았을 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득점하는데 그치지 않고 먹고 나서 또 넣어야 되는 그런 역량까지도 높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털릴 거면 뒤에가.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아서 우리가 이제 선제골을 넣고 나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선제 실점을 하고 나서 우리가 따라갔을 때 못 따라가고 뭐 지거나 비긴 경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좀 봐야 되지만 우리가 선제골을 넣고 역전을 당한 경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제골을 넣고도 비긴 경기는 꽤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역전당한 경기는 별로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실점을 하고 나서 따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거의 모든 팀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한 골 먼저 넣고 잠궈버리는 팀을 상대로는 우리가 그 정도에 뚫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진짜 두 줄 버스를 세우는 그런 팀을 뚫어내기에는 뭐 우리 팀에 있는 공격수들이 사실 뭐 메시, 호나우두가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감독의 전술 역량, 세트피스 이런 걸로 만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하죠? 뭐 도깨비 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선제골 놓고 잠궈버리는 팀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전술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좀 개개인 공격수들의 개개인 역량에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일류첸코 선수를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고 하지만 막판 가서는 폼이 저희들 다 그 얘기 했잖아요. 너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 큰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여름까지는 꽤 잘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됐다라고 보셨을까요? 일단은 쓰임의 문제가 컸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일류첸코가 공을 받는 지점이 너무 뒤다. 그러니까 너무 아래서 받는다. 중앙까지 내려와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고. 그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한 시즌을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한 시즌을 잘 준비한다고 쳐도 일류첸코가 그래도 우리 팀 공격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경기를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겹치는 거죠.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선수를 계속적으로 아래까지 내려와서 쓰니까 더 계속해서 부여하니까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즌 초반에 최전방에 있던 일류첸코가 전력 질주해가지고 후방에 와서 태클까지 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맞아요. 수비 가담도 굉장히 깊게 가담해주고. 근데 이제 시즌 막판에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선수 자체가 뭐 경기 체력은 되지만 그 시즌 초반에 보였던 퍼포먼스만큼 뛸 수 있는 체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체력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감독은 고안해내야 되는 게 어쨌든 그 책임이잖아요.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 건 시즌 중반까지는 분명히 선수 개개인이 보여줬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후반 가서 안 보인다라는 거는 뭐 선수 개인의 폼도 문제가 있겠지만 쓰임의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공격 얘기를 계속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즌에 가장 문제였던 점을 그냥 딱 하나 꼽으라면 누구라도 이 문제를 꼽을 겁니다. 시즌 내내 그러니까 이 수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됐는데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음, 이 수비라는 게 사실 뭐 시즌 도중에 이 선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수비는 조직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또 수비를 이끄는 또 리더가 또 항상 있어야 하는 거고, 네.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레오 선수가 많이 출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권한규 선수가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조합의 센터백 조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마 좀 쉽지 않았을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수비 전술을 짜는 감독의 역량이 부족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즌 도중에 이하라 코치가 선임이 됐겠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냥 감독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 수비를 안정화시킬 방법이 없다. 근데 이하라 코치가 왔는데도 뭐 별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앉아서 깊게 관여를 못했다는 또 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수비를 어쨌든 내려앉아서 하다 보면 공격이 좀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격을 또 화끈하게 밀어붙이려면 결국에는 뒷공간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가중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의 능력 혹은 감독의 전술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돌격 앞으로만 했을 때 뒷공간이 얇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사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지만, 작년에는 뭐 수비수들이나 양영모 선수의 그런 미친 듯한 선방들이 많이 있었고, 또 상대 선수들의 그런 아쉬운 결정력도 레벨이 좀 떨어졌었고요. 있었죠. 근데 올해는 뭐 수비 보강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탈하는 수비가 있었고, 여름에도 뭐 황석호 선수를 데려왔지만 결국에는 몇 경기 나오지 못하고 시즌 후반은 계속 그냥 벤치 멤버로 달렸죠.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뭐 2골 먹히면 3골 넣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그것도 이제 통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승강전에서 더 뼈 아프게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승강전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했던 얘기들과 이제 중복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수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했던 인터뷰가 있었죠. 결국엔 우리가 그걸 핑계라고 저는 그걸 핑계라고 일축했고요. 차라리 내려서서 수비하는 전술을 구축했어도 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도 전방에서 공격수들의 세부 전술을 그렇게 세심하게 짜주지 않잖아요. 네, 몇 선수를 남겨두고 차라리 다 내려서 수비를 하다가 역습하는 패턴 하나만 만들어 놨어도 훨씬 더 저는 수원이 위협적으로 상대한테 다가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강전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보시는 거예요? 했잖아요. 사실 세라핌 하나 놓고 다 내려앉아서 수비하다가 세라핌한테 역습했었잖아요. 했는데 내려서서 수비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공격을 그냥 세라핌 혼자 한 거지.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수비를 어쨌든 하려면 이제 컨셉이 확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리고 항상 제가 지적했던 게, 선수들이 다 자기 바운더리만 지키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뒤로 돌아가는 선수는 나 몰라라 하는 수비가 계속 나왔었다. 그거를 감독이 시즌 내내 잡아주질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차이라고 봐요, 저는. 1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뒤로 가는 선수 다 놔두고 그냥 다 최종 수비한테 맡겨버리는데, 그러면은 최종 수비가 어떻게 그거를 다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뚫렸던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좀 이해하기 쉽다 생각하는데, 변성환 감독 부임 초 때 우리의 라인을 생각해보면, 뭐, 특정 선수 몇 명이 막 욕을 먹을 정도로 뒷공간 내준다고 난리가 나는 그랬죠. 커뮤니티에서 예, 그 예. 정도로 라인이 높았어요. 그죠? 차라리 그렇게 해놓고 수비 실점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팀이고, 실점이 리스크를 나는 건, 예, 감안하고 나갈 수밖에 감안했다. 없어. 예, 이런 명분이 예, 있었을 텐데. 라고 할 텐데, 이번에는 뭐랄까요? 이것도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엉덩이는 뒤로 쭉 빼고 팔만 쭉쭉 내빼고 있는 복서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이도저도 아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어, 하체는 아웃복싱을 하고 있고 상체는 인파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 밸런스가 안 얘기네. 예, 맞죠. 예. 예. 그러니 바디만 줄창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즉 미드필더를 버렸다. 음, 저는 좋, 이렇게 봐서 그냥 전술적인 핑계입니다. 자기가 전술적인 컨셉이 분명했으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다 라인 올리고 센터백들 과부하 걸릴 정도로 뒷공간 내주는 거 쫓아가는 일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도 우리도 박스에 3명씩, 3, 4명씩 들어가 있고 미드필더 앞에 우리가 3, 4명씩 있었으면 차라리 이해를 했을 겁니다. 무리한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쨌든 비판은 받겠지만 논리의 개연성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해는 된다라고 저는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여주는 건 이도저도 아니면서 자기는 이걸 하고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 착각을 계속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암시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제 예.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예, 예. 이제 우리가 수비를 할 때 보면 이게 상대는 후방에서 이제 3백으로 빌드업을 시작하잖아요. 상대 네. 이제 3명의 센터백이 넓게 벌려서 이제 빌드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공격수들은 2명이니까 당연히 수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겠죠. 근데 미드필더에서는 상대의 미드필더를 맨투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우리가 한 명이 적지만 미드필더에서는 이제 수가 동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수비수들이 최종 수비수들이 이제 상대 공격수들도 같이 맨마킹을 해줘야 이게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상대 공격수를 센터백 2명이 막는 거를 이제 뭐 거의 기본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센터백 2명이 뒤로 빠져 있는데 공격수 1명이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실컷 맨투맨을 막고 있다가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내려온 공격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 앞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종 수비는 당연히 뒤로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상황이 되면 수비수와 공격수가 동률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격수가 하는 수비와 미드필더가 하는 수비와 최종 수비수가 하는 수비의 그런 개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따로따로 놀아버리니까 이게 수비의 조직력도 떨어지고 상대의 공격이 그렇게 막 되게 디테일하지 않고 뭐 좀 그런데도 그냥 뚫리는 게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득점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팀이 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는 수비가 정말 엉망이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비가 강해야 리그 우승할 수 있다. 뭐 이런 그쵸.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공격이 공격력은 강하면 경기는 승리하고 네, 수비가 강하면 리그를 우승한다. 뭐 이렇게 말하죠. 승점을 챙겨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공격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수원이 득점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던 적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건 진짜 수비가 너무 문제 있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우리 시즌 초에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불안한데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이기고 있더라도 이긴 경기여도 이 경기력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인풋이 틀리니까 아웃풋이 다 틀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당장 승점을 챙겼으니까 믿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감독님의 시즌 준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용병 공격수들의 해조 축구부터 저는 조금 안 좋게 봤거든요. 어디서부터 이제 이게 이 문제가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저는 작년 부임 이후 한 9월쯤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때도 경기력이 좋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부임 초만 해도 분명히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했죠. 사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했고 전방 압박을 해서 높은 곳에서 탈취해서 역습하는 속도를 높이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그거를 어쨌든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경기 결과를 못 가져왔지만 내용적으로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팬들이 지지를 했어요. 물론 이제 무패 행진을 해도 무승부가 많은 무패 행진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전 더 컸다고 봅니다. 근데 이 결과를 못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감독 스스로가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적어도 작년 시즌에 플레이오프는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프로권에서 또 밀렸고. 밀리게 되니까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런 자신이 어쨌든 추구하는 건 공격적인 축구인데 자꾸 수비적으로 뚫리니까 수비적인 실리를 또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다 취하다 보니 이도저도 아니어지지 않았나. 거기서부터 점점 맛없어지는 부대찌개를 끓이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그게 이번 시즌 영입을 꽤 잘했음에도 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경험의 차이입니다. 시즌을 끌어가야 된다는 것과 국가대표팀, 일시적으로 소집하는 국가대표팀을 이끈다는 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개개인으로서 완성돼서 자기만의 색깔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프로 선수와 아직은 색이 분명치 않아서 코칭 스태프가 요구하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유소년 선수들과는 또 분명히 다르고요. 유소년 선수들은 어쨌든 간에 입장차가 있으니까 감독, 코치가 그 요구를 하면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할 거란 말이죠. 자기 스타일보다는. 근데 프로 선수가 됐고 어느 정도 레벨이 돼서 나는 이걸로 프로에 왔는데 난 이걸로 여태 살았는데 라고 된 선수가 되면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요구가 있어도 그 요구를 자기 스타일로 해석해서 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게 감독의 능력이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괴리고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성환이 계획을 잘 세웠는데 선수들이 안 따라준 거냐? 뭐 선수들이 아니면 최대로 열심히 했는데 감독의 그런 결정이 전술적인 선택이 아쉬웠던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결과를 보고 내용을 봐서는 감독의 결정들이 좀 아쉬웠던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져 있는 거여서 뭐 저는 시즌 준비 어쨌든 그런 전술적인 한 시즌을 끌고 갈 전술적인 어떤 틀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잘못된 걸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걸로 준비를 했으니.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시각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좀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시즌 준비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프로팀에 메시와 호날두가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내가 감독으로 왔어요. 그럼 메시와 호날두를 갖고 있는데 수비적인 축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메시나 호날두의 엄청난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전술을 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내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너네들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팀 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좀 다른 선수들한테 좀 맞춰주고 해.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고 안 될 겁니다, 경기가. 뭐 당연히 이제 우리 팀의 올 시즌 공격수들이 뭐 메시, 호날두는 아니긴 하지만 리그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좋은 퀄리티에. 일류첸코는 작년 리그 1에서 14골을 넣었던 공격수였고 브루노 실바도 작년 리그 2에서 11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울리뇨도 있고 세라핌
등등 해서 개인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들이 합류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본인이 세부적인 뭐 디테일한 그런 전술을 짜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강점을 살려주는 그런 전술을 좀 다이렉트하게 구사하는 게 아마 더 맞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시즌 초에 그게 잘 통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어쨌든 디테일의 문제잖아요.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부상의 여파가 있거나 상대가 뭐 파해법을 들고 나온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안, 세트피스, 뭐 데드볼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수 개개인의 그런 컨디션이 떨어지면 우리의 공격이 막히는 거고, 컨디션이 좀 살아나거나 상대의 실수로 우리가 선취골을 넣으면 기세가 살아서 막 대량 득점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생긴 거기 때문에 감독은 본인의 스쿼드에 맞춰서 시즌을 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상대도 바보가 아니기에 시즌 도중에 대응이 나왔고 우리는 그 대응을 다시 파회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정답은 딱히 없는 거니까요. 그 나름의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각각 해주셨고요. 아쉬움이 정말 진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시즌인 것 같아요.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좀 그것도 아쉬운 게 여름 이적 시장도 결국에는 돌이켜보면, 지금 와서 보면 성공적인 건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죠? 뭐 김민호 왔었고 황석호 선수 왔었고 뭐 한두 경기는 반짝 잘해준 건 있지만 결국 하반기를 뭐 캐리할 정도의 그건 아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름 이적 시장이 마지막 반등의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를 놓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름 이적 시장에 상대의 전력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뭔가 상대의 주력 선수를 빼올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뭐 그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는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취약하다고 하는 포지션에서의 보강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비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매우 성공적인 있네요. 예, 영입이기 때문에 또 그걸 봤을 때는 또 마냥 실패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변성환 감독이 부임하고, 그러니까 시즌 도중에 여름에 뭐 홍원진 선수, 뭐 또 누구죠? 그 배서준 선수, 이규동 선수, 뭐 김지호 선수, 이런 선수들을 영입한 거를 이제 쭉 보면 그러니까 감독이 뭘 생각하고 이 선수들을 뭐 임대나 뭐 완전 영입이나 이런 걸로 데려왔을까라는 게 약간 좀 추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름이장의 실패가, 그러니까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감독이 정말 원하는 감독의 뭐 전술이나 이런 거에 맞는 선수를 정말 데려온 것일까? 그 선수의 기량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김민호 선수 진짜 좋아하지만 왜 김민호 선수가 필요한가? 결국에는 쓰임은 좀 있었지만 하반기 가서는 계속 못 나왔잖아요. 레프트 백을 봐야 되나 윙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매한데 그 자리에 다 있어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김지호 선수나 배서준 선수, 이규동 선수, 이번에 이제 김민호 선수가 이제 온 걸 보고 나서 되게 인간적인 정에 약한 감독 아닌가? 약간 스토리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지도했던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선수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영입을 했겠죠. 하지만 이게 자기가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는 것과 이 선수가 프로에서 본인이 요구한 대로 잘 해줄 거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너네 그래도 어렸을 때 지도도 하고 너네 열심히 했던 애들이고 기억에 남는 애들이니까 내가 너네 한번 뭐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걷어 먹여볼게. 약간 이런 식의 영입이지 않았을까? 예, 라는 느낌이 드네요. 만약에 정말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아니었으리라 믿으면서. 네, 그렇죠. 그냥 뭐. 근데 충분히 이제 팬 입장에서는 추론해볼 만한. 왜냐면 건어스님 말대로 그 쓰임새가 불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작년부터 거슬러서 올라오면 이규동은 영입해놓고 공미로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맞아요. 네. 국미까지도 내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경기 중엔. 네, 그랬고 뭐 김지호 선수야 뭐 어쨌든 꾸준히 사이드로 출전했지만 어쨌든 그 출전 기회가 21세 카드, 22세 이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정도로 그치기도 했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혀진 이름이죠. 많은 기대를 했던 마일랏 같은 선수도 있었고 루마니아 국기까지 샀었는데. 그쵸. 좀 영입에 있어서 이 기조가 좀 없다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했고 올 시즌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팀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그 단점을 메꾸기 위한 카드로 여름 이적 시장을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수비가 필요하니까 황석호 선수를 영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기재 선수의 어쨌든 과부하가 있으니까 김민호를 샀다라고 유추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이드 플레이어에서의 어쨌든 뭐 브루노 실바가 장기 부상 상태였고 세라핌도 모든 걸 세라핌한테 맡길 수는 없고 또 세라핌의 반대쪽 측면이 부족하니까 강성진과 박지원을 영입을 한 겁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그리고 영입할 때만 해도 어쨌든 황석호 2000 뭐 한참 전이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멤버 일본에서 여러 우승컵을 돌려올렸던 어쨌든 베테랑 수비수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긴 했어요. 네, 김민호 하면 또 수원에서 분명히 고점을 보여줬고 중국 무대와 울산이라는 강팀에서도 어쨌든 자기 역할을 했던 선수. 강성진 기대할 만한 측면 미래 자원. 그렇죠. 네, 박지원 리그에서 어쨌든 보여준 게 있는 리그 자원, 윙어 자원. 뭐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선수들이 팀에 와서 의미 있게 플레이를 했냐라고 보면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입할 때 영입 의도와 이유는 분명했고 그것에 맞게 영입을 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선수들의 쓰임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떤 정말 리그 판도를 뒤집을 만한 대단한 선수를 영입하기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 그 와중에서 꽤 잘 영입한 영입은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잘 영입을 했지만 그 선수들을 잘 사용했냐라고 보면 그건 또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구단 프런트에서 이 영입하는 부분과 감독의 그런 요청이 달랐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감독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영입을 하는 경우는 좀 없지 않을까요? 뭐 저희가 뭐 내부적인 상황을 아는 거는 아니니까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프로를 해보자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름 일정도 결과적으로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거를 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세금으로 딱딱하는 팀들 있잖아요. 네. 아주 부럽게 했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우리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왜 요거는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그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유독 이번 시즌에는 유독 약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다 종합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거였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팀과 뭐 무승부를 거둔다든가 갑자기 패배를 한다든가도 있었고 뭐 인천을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말 쓰면 그런가? 인천을 한 경기도 시즌에서 잡아보지 못한다거나 이건 저는 솔직히 좀 용납이 결국에는 이제 감독의 역량의 부족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승격한 부천은 우리가 잘 때려잡았는데 올 시즌에 상성인가? 김포한테는 매번 발목이 잡혔었고 그쵸. 김포는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고 뭐 인천과 이랜드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또 초반에 또 플레이오프권 경쟁을 할 거라고 했던 또 전남도 우리가 또 잘 때려잡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또. 예. 우리가 이제 6점짜리 경기라고 하는 뭐 인천과 뭐 이랜드한테는 또 두드려 맞았지만 또 다른 약했죠. 팀들은 또 잘 또 패고 다녀서 그 상대팀 그 부천이나 전남 팬 입장에서는 이제 걔네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패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소위 6점짜리 경기를 우리가 다 내줬을까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올 시즌은 인천이 이제 직접적인 경쟁팀이라고 시즌 들어가면서부터 누구나 생각했었고 결국에는 그 인천을 잡아내지 못한 게 이제 뭐 2위를 했지만 다이렉트 승격하지 못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 똑같은 얘기지만 이 윤정환 감독이 훨씬 더 좋은 감독이었다라는 것밖에 그것밖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어쨌든 인천한테는 한 번도 승리를 못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저는 맨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하게 온다 생각하는데요. 전술적인 분명성이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술적인 그런 분명함이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의 체급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은 이겨왔는데 그게 안 통하는 경기에서는 그런 전술적인 분명함이 떨어지기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하고 경기들을 다 내줬다. 이렇게 봐서 그런 경기들이 결국에는 그 인천과의 맞대결이나 이랜드나 혹은 이제 승강전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경기들에서는 아쉬웠다.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는 어쨌든 그런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잖아요. 성공하는 몇몇 팀들이 있고 그 팀들이 보면 높은 훌륭한 수준의 스쿼드를 바탕으로 그 짜임새 있게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잖아요. 그게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시즌에 뭐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작년 챔스를 우승한 그 엔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다 그 팀들은 어쨌든 선수들의 네임밸류가 높고 그 공격을 만들어가는 방식 자체들이 굉장히 잘 짜여 있다라는 게 뭐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특징이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즌 전북을 봐도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 중앙에서 사이드로 내주는 공격 패턴이 굉장히 빠르고 사이드에 있는 전진우 선수를 활용해서 빠른 전진을 이뤄냅니다. 이게 올 시즌 거기 가서 전진을 잘하는군요. 네, 이번 시즌에 공격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진우를 꽤 좋게 봤었어서 전진우 선수 한창 잘할 때 전북 경기를 매수 경기를 좀 봤는데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수원에 있을 때 전진우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매수에 있을 때 전진우는 하프라인 쯤에서 받거나 하프라인 넘어서서 뒤돌아선 창에서 받아서 뒤돌고 그대로 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차이가 선수에게 피니시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되게 합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수를 한 명 쓰는 데 있어서 이 선수에 대한 분명한 쓰임새를 쥐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를 해보자면 일류첸코가 자꾸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아줄 게 아니라 선수단 전체가 전진을 해서 일류첸코의 위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어태킹 서드 근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잡았어야 된다. 동의해요, 저도 그건. 네, 현대축구 얘기를 하죠. 현대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딜까요? 하프스페이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쵸, 하프스페이스죠. 경기장을 가로로 나눴을 때 5분의 2지점, 5분의 4시점.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골대 좌우 사이드 지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해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현대축구의 흐름에도 못 따라갔고. 그럼 변성한 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전술적인 모습을 보여줬냐? 아니죠. 그러니까 TSG 한 번도 안 실렸고. 월간 MVP에 뽑히지 못한, 네. 베스트 팀에 뽑히지 못한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네. 누가 봐도 두드러지는 어떤 특색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기록적으로 골을 많이 넣는다라는 거 외에는 수원은 특색이 없는 팀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게 결국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아무런 특색이 없기 때문에 강점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색이 없기 때문에 강점을 드러내지 못했다. 배 아픈데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인천전을 돌이켜 보면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기재 선수와 권한규 선수의 퇴장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또 무고사에게 골을 내줬던 게 두 번째 경기였는지 세 번째 경기였는지 네, 둘 다일 거예요.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제 후방에서 조윤성 선수의 롱킥이 잘리면서 또 무고사 선수에게 골을 내줬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변수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계획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한 건데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감독들이 이런 세세한 변수마저 통제하는 게 요즘 현대 축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윤성이 롱킥을 할 상황을 안 만드는 게 현대 축구인 거죠. 그렇죠. 좋은 감독의 변수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고 그런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능력 자체가 부족한 감독이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권호수님 말 들으면서 저도 덧붙여서 드는 생각이 퇴장 나왔을 때 라커런 토크에서 이렇게 하면 경기를 어떻게 이겨?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가 없었죠. 하우가. 근데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퇴장 상황들이. 그리고 우리가 봐도 황당한 퇴장들도 몇 번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퇴장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금 말한 대로 통제를 하는 혹은 퇴장이 일어났을 때 그 변수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플랜과 경우도 대강이라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도 똑같이 감독의 역량 부족이라고 봐서 좀 어려웠다. 결국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저는 변수까지도 감독들이 통제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 이전에도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전 첫 1차전에서도 뭐 그 당시에는 감정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해볼만 했다라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돌이켜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복귀를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장들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쫄리고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즉 실력이나 전술이나 같은 경기 그 양상이나 이런 거에서 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퇴장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운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단순히 운이 없었다는 게 저는 핑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팀에 있어서. 이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서 핑계 삼으면 안 되지 않을까. 뭐 퇴장 때문에 뭐 우리가 큰 경기에서 약했던 거야. 뭐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앞선에서도 실력적으로 완벽하게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으니까 못 이겼겠죠. 또 보면 2부 리그라는 게 이제는 하이도 커지고 감독들의 역량도 윤정환 감독이 K리그 1 감독상을 받았는데 K리그 2로 왔잖아요. 점점 선수들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2부 리그라고 해서 체급으로 찍어 누른다는 게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정말 실감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독의 역량이 중요한 거고 감독에게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 시즌에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이종효 감독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셨으면 미치겠어. 오피셜이 안 나. 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절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절할 준비 되어 있거든요. 설레발 잔뜩 치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거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비싼 대가를 치렀으니까 좀 증명되고 좀 디테일한 감독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좀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너무 우리들이 우울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시즌에 그나마 기대감을 갖게 했던 부분이나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지 요거 잠깐 이야기해보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감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 뭔가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은 딱히 뭔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올 시즌에 그래도 팀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내년에 더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들은 좀 있습니다. 꼽자면 누군가요? 네, 저는 이제 박지원 선수하고 이건 똑같구나. 이민혁 선수, 그리고 이건희 선수가 뭐 올 시즌에 완벽하게 뭐 잘한 그건 아니지만 또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을 거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그 경험치가 내년에는 좀 폭발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세 선수가 좀 기대되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팀 리빌딩이 좀 진행되면 거기에서 좀 이제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효 감독님이 왠지 이민혁 선수를 무지하게 잘 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일단 오시고 나면 얘기하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반대로 되더라고 그대가 말하면.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특정 이름에 갑자기 이제 딴 얘기지만 그 어떤 특정인을 기대하면서 뭐랄까요. 점점 스스로가 기대를 키우는 느낌? 우리 모두가? 이랬을 때 이제 이게 어긋났을 때 실망감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하려고 자꾸 키우는지 약간 걱정이 되는 수준이라 모든 거는 정해진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되고 한마디만 더 얹자면 수순이란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장이 필요하고 그 단장의 지휘하에 감독이 임명되는 게 수순에 맞으니까 단장 먼저 빨리 선임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부분이나 선수들이 있었나라고 했을 때,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승강전에서 패배하고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칠 수 있었던 5,000명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게 저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슬픈 안 좋은 과거를 얘기하면 뭐 라이벌전에서 라이벌 팀의 어린 팬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던 적도 있고 우리가 그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 팀이 안 됐을 때 버스를 막아 세우거나 그런 식으로의 어떤 감정적인 표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번 시즌은 어쨌든 우리가 뭐 성적이 좋긴 했지만 불만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팬들이 감정적인 표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제하는 모습을 저는 그래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결국 제주 원정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팬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하고 굉장히 훌륭한 정말 말 그대로 이 서포팅 문화를 선도할 만한 모습을 진짜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팬들과 함께하는 다음 시즌이라면 얼마든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우리 팬들을 일단 먼저 꼽고 싶고 선수 얘기하면 소름 돋게도 권호 선생님과 거의 똑같은데요. 저도 이건희하고 이민혁이었어요. 이건희 선수가 올해 20살이에요. 2005년생. 그 선수가 어쨌든 리그 주전급으로 거의 풀 시즌을 뛰었습니다.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리그 베스트급 풀백이었냐? 그러면 아니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오른쪽 풀백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비교하면 또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이 성장세대로 계속 성장을 했을 때 향후 2-3시즌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이건희를 뽑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하고 또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이민혁 선수가 시즌 내내 거의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나올 경우에 자기 몫을 분명히 해내는. 근데 이 선수도 아직 어려요. 이민혁이 지금 올해로 23이요. 이민혁 선수가 2002년생 올해로 23살이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이 상태로 성공한다면 어쨌든 리그에서 거의 손꼽히는 미드필더가 되지 않을까. 조금 감히 얘기해보면 지금 독일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왼발 미드필더가 있잖아요. 이재성?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해서 저는 이 선수들을 지켜볼 수 있는 게 좋게 생각하고 좋은 팀은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뿐 아니라 훌륭한 선수를 키워내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팀으로 우리가 좋은 팀으로 다시 변모해 가는 것은 이런 어린 선수들을 잘 키워내는 것에도 있다 생각해서 이 선수들이 좀 잘 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는 한 축구팀이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역할들을. 자, 한 팀의 구성을 따지고 보면 뭐 프런트, 선수단, 코칭 스텝, 팬들이 있겠죠. 저는 이번 시즌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팬들 빼고는 다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다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그나마 마지막에 긍정적인 요소는 팬을 제외한 요소들이 실패라는 거를 크게 각성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뭐 루머들은 지금 저희와 예상대로 오히려 갑자기 루머들 체급이 커졌잖아요. 물론 단순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제 체감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더욱 크게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단장님도 어쨌든 사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박경훈 단장님도. 저는 유임이 될 줄 알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요. 쇄신의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어서, 이게 그나마 저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앞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요소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제 뭐 비시즌이니까 이 비시즌 동안에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 팟캐스트 시즌 마무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팔로잉 하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올 것이 왔습니다. 시즌 초에 저희가 리그 예상을 해봤는데요. 아하. 네. 먼저 제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짧게 이제 패널분들께서 이번 시즌 K리그2는 좀 어땠다라고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초에 여러 전문가 분들이 강팀이 둘에 여러 팀들이 플레이오프권을 다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한 팀과 한 팀. 예, 조금 강한 척했던 한 팀과 나머지 강한 척했어요. 예, 중간에 여러 팀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권은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했지만 사실은 1위와 2위 싸움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린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런 팀들 중에 한 팀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더 씁쓸하네요. 대단한 점이고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저는 있다고 또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저는 당연히 2강이 있을 거고, 한 6중 정도로 봤습니다. 14팀이니까 2강 6중. 그러면은 8이니까 6약 정도 되네요. 6약, 예, 2강 6중 6약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위권 6팀, 중위권 6팀, 그 다음에 최상위권 2팀일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긴 했지만, 최상위권에서도 최상위권과 상위권으로 나눴다는 게 굉장히 씁쓸했던 시즌이었고요. 의외로 시즌 초반 한 3화까지 지났을 때 순위가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어떤 위치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했던 시즌이지 않나 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하위권에 있던 팀들은 계속 하위권을 못 이겨내고 맴돌았고 계속 거기에 처져 있었고요. 예, 이번 시즌을 돌이켜봤을 때 반등을 이뤄냈다라고 싶은 팀은 성남 정도? 라고 저는 봐서, 물론 성남도 시즌 초반에 좀 좋은 성적을 냈지만 아주 초반에는 좀 휘청했다가 중반에 치고 올라왔다라는 인상이 좀 강해서, 그래서 성남이 초반에 무패하면서 1위 했었어요. 1위. 우리한테 져가지고, 우리한테 지면서 초반, 순위가 쭉 떨어졌던 거지. 시즌 초반에 1위였었어요. 성남이. 아마 4승 1무였던가 막 그랬을 거예요. 좋았어요. 3월달까지. 성남은 쭉 좋았군요. 제가 이 시기 성남이 힘들었다가 딱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면서
8위인가 꾸준히 9위까지 쭉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온 거죠. 네. 네, 그 9월인가 8월인가 막 6연승하고 이러면서 확 치고 올라왔어요. 8라운드까지 4승 5무긴 했네요. 4승 4무. 그러니까 3월에는 거의 1위권이었죠. 그러네. 그리고 9월에 우리한테 지고 나서부터 3연패를 했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부침이 있었구나.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성남 빼놓고는 반등을 좀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거의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어쨌든 위치를 잡는 게 되게 K리그2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 내년도 어쨌든 비슷한 판도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시즌을 보면서 하고, 또 부천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점이 있다라고 드는 게 뭐냐면, 그 이영민 감독이 2021년서부터 부천을 맡았어요. 그리고 성적의 부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년을 꾸준히 맡긴 결과 승격을 이뤄냈다는 거죠. 이게 요즘 프로판에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작년에 충남 아산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던 감독이 전남에 가서 플레이오프 못 들자마자 바로 1년 만에 경질 됐잖아요. 그죠? 교체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체가 잦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쭉 믿어줬다라는 것부터 구단에서의 어쨌든 신뢰와 뭐 비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감독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도 좀 이제 배워야 되지 않나. 신뢰할 만한 감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을 세우면 꾸준히 밀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걸 좀 잘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이영민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천 축구의 그 색채를, 그러니까 성적과는 별개로 색채를 그래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팬층에 대한 신뢰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거는 분명히 좋은 경기나 이런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도 그런 좀 좋은 지도자가 와서 신뢰를 받으면서 오래 장기 집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즌 결과는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1위는 이제 인천이에서 다이렉트 승격을 했고요. 수원이 2위, 부천, 자, 순서대로 3위 부천부터 서울 이랜드, 성남, 전남, 김포, 부산, 아산, 화성, 경남, 충북, 청주, 천안, 안산. 이제 안산이 최하위를 기록했죠. 자, 건어스님부터 제가 발표를 좀 해볼 건데, 뭐 우리는 다 시즌 초에 수원이 1등 할 거다. 이건 뭐 팬심도 어느 정도 있고 또 확고한 믿음도 있었고 해서 이거는 뭐 틀린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인천 1위를 하면서 됐고, 건어스님 같은 경우는 2위 부산, 3위를 2위를 부산, 3위를 인천을 잡으셨어요. 그 4위 랜드. 또 보면 부천을 8위에 랭크를 하셨고요. 성남이 꼴찌할 거다.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5위 이하는 관심이 없어갖고 작년이랑 동일하게 그냥 다 그래요? 5위인가 6위까지는 아산이 6위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제가 6위까지는 나름 고민을 했고 7위부터는 아마 작년이랑 동일하게 그냥, 왜냐면 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성남의 약진이 되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그렇죠. 부산이 잘할 줄 알았는데 부산이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부산을 되게 고평가하셨었어요, 시즌 초에. 그렇죠. 저는 곤잘로가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상대로만 잘했죠? 네, 우리 상대로만 잘하더라고요. 밀리치 같은 녀석. 하여튼. 그래서 머리 긴 밀리치. 제가 뭐 말이 심하네. 제가 뭐 이제 어쨌든 방구석 전문가라고 나름 생각했는데 이 6위권 안에 그 서울 이랜드 4위 한 거 딱 하나 맞췄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형편없구나, 나의 실력이. 나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지표라고 생각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깝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겸손 선언을 하신 건어스님이셨고요. 자, 강윤님 또 보면요. 마찬가지네요. 인천을 3위로 예상을 하셨고 서울 이랜드를 오히려 2등을 보셨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그때 저희가 청주 산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충북 청주를 4위로 랭크하셨는데 그렇죠. 결과는 좀 달랐고,
마찬가지로 부천 성남을 뭐 11위 10위권으로 보셨고, 이것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권호수님 말대로 이제 뭐 크게 기대를 하고 저도 이 순위를 짠 건 아니긴 했는데 다들 네. 1, 2, 3위만 관심이 있었지 뭐 그 이하는 뭐 사실 관심이 없었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청주는 이제 지역 감정이었고요. 아니었다면서. 네. 아니 근데 그거 있었어요. 청주가 프로권을 한번 도전할 만한 팀으로 짜놓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했고, 저는 이제 김도균의 이랜드가 플레이오프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분명히 어쨌든 그 색채가 분명한 축구였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분명히 그 연차가 쌓이면 무서울 거다. 한 방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했고, 올 시즌도 어쨌든 저력은 보여줬죠. 플레이오프권까지는 오르는. 그런데 지난 시즌들에 비하면 조금 부침을 겪는 시즌이 됐고, 저는 부천의 경우에는 그 수비적인 단단함이 지난 시즌엔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 단단함의 핵심이 이상혁, 서명관의 3백 라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명관을 어쨌든 울산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는 우리 팀에도 있었던 정호진 선수가 3백으로도 막 출전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나 사이드 풀백을 보는 선수인데, 그런데도 어쨌든 그 3백의 단담을 올해도 가져갔다라는 거에서 이영민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 선택이 굉장히 좋았다. 지도력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부천을 좀 낮게 봤는데 부천이 생각보다 잘해줬고 잘했어요. 우리 팀과 링크드 나고 있는 박현빈 선수 16번 선수였나요? 이 선수도 많이 뛰면서 꾸준히 일을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선수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혹은 자기가 또 직접 과담까지 잘해줘서 그런 상승세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팀에서 개판났던 바산이가 갔기 때문에 그 바산이가 그 바산이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잘했다. 네, 그런 게 있었고, 가장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부산이었습니다, 저도. 부산은 뭐 라마스를 대구로 보내긴 했지만 패신이 건재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라인업에서 거의 크게 막 유출이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제가 높게 평가하는 조이제 선수가 이제 부상을 떨치고 풀타임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은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비적으로 삐걱거리면서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한도 선수의 빈자리가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베테랑의 실력 있는 주전 수비수를 놓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또 부산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성적을 보면서는 시즌 초와 달라서 좀 재밌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함부로 순위 같은 거 맞힌다고 나서진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우리 과연 누가 맞출 것인가 시즌 끝나고 한번 까시죠 이랬는데 좀 재밌는 것 같고, 이제 강윤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그런 김도균이라는 좋은 감독이 보여줬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서울 이랜드가 무서울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김도균의 서울 이랜드는 3년 차가 되나요? 그럴 거예요.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왕이면 뭐 김도균 감독 뭐 울산 현대로 가면 좋지 않을까. 울산 HD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뭐 기사를 보니까 이랜드 측에서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랑 안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쉽네요. 네. 뭐 울산은 뭐 내부 승격하면 되지 않나요? 이청용 감독? 뭐 내부 승격하든지 뭐 저기 그 난지도의 또 레전드가 또 코치로 있기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분. 아 그래요? 네, 박 코치 그만뒀습니다. 네. 아니 박주영 말고 있잖아, 또 고요한 있잖아. 같이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기 신태용 감독 그만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기 골프나 치겠지. 뭐 플레잉 코치 해도 되고 뭐. 네, 아무튼 내년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아까 2개 팀씩은 순위를 맞추셨어요. 건너스님은 4위 이랜드, 7위 김포, 강윤님은 6위 전남, 13위 천안. 네, 이거는 맞추셨고,
그때 이제 세민이 브라이언도 같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네. 정말 단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놀라운 건 단 하나도 못 맞췄는데 4강, 그러니까 순위만 다르지 4강 팀은 다 맞췄어요. 수원, 인천, 수원, 인천, 이랜드, 부천을 예측을 했는데 요거 다 맞췄어요. 순위 순서만 다르지. 중요한 건 플레이오프권에서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한 거죠. 유일하게 4위를 맞춘 저.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평하게 2개씩 맞춰주셨고요. 내년에는 그냥 우리 하나만 맞춥시다. 1위. 네, 1위만 맞추고 싶습니다, 저도. 1위 수원, 삼성 하나만 맞춥시다. 나머지 대충 짜도 되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보고요. 역시나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예상을 해볼 텐데 또 분명히 수원을 1위로 꼽을 거고요. 다른 거 다 틀려도 좋으니까 정말 그거 하나만 적중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서로 모이는 일정을 좀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또 저희 패널분들 오늘도 좀 어렵게 좀 모였고 좀 건강 문제도 있어가지고 지금 녹음은 오늘 했지만 또 편집이 언제 올라갈지를 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편은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할 건데 그 일자가 조금 유동적이라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골다방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가갈지. 선물. 그래서 다음 편은 좀 리빌딩 방향이라든가 올해 아쉬웠던 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조금 다루고 그다음에 저희 골다방 크루의 한 시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을 최대한 좀 빨리 하면 좋겠지만 좀 상황을 보고요. 저희가 멈추는 게 아니고 그거까지는 좀 마무리하면서 유동적이어질 수 있다. 네, 좀 그걸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팟캐스트 댓글 중에 위로받고 싶어서 팟캐스트 들으러 오셨다는 글이 있었는데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공허함에서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골다방 크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즌이 끝나니까 뭐 이적 시장 등등으로 매우 시끌벅적한 비시즌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디 수원 팬들이 바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고 그런 흥분되는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휴직 중인 감독이 누구 있나 살펴보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난다. 인터밀란 우승시켰던 감독 만치니? 인작인가? 아니 누구지? 첼시 감독도 하고 이탈리아 감독 콘테? 예. 콘테 저긴가? 라치오인가 어디 간다 그랬는데? 나폴리예요. 나폴리? 그래요? 왜냐면 갑자기 콘테 떠올라갖고 콘테가 수원 오면 잘할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 신태용이 와도 잘하지 않을까? 신태용? 골프 금지. 네, 골프 신태용이 오면서 신재원이 같이 오는 거지.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우스님 말대로 여러 가지 이름이 오르내리다가 지금 한 이름만 오르내리면서 모두의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누가 와도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누가 와도 의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지지해 주실 거죠. 네, 이유가 있게 선임이 될 경우에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이름에 바라는 게 아니라 제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을 이제는 좀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을 오래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절차와 시스템이 우리 팀에 잘 갖춰지기를 그런 팀에서 선임된 감독과 감독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저도 인사를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절차는 상관없고 네임드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냥 무조건? 네. 절차는 필요 없어요. 아르센 벵거가 온다면 절차 따위는 상관없어요. 저는 벵거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뭐 클롭이 와도 되고.
클럽은 왔으면 좋겠는데요. 저 죄송한데 놀고들 있네요 진짜. 또 누가 있을까? 유명한 감독 중에 지금 뭐 쉬고 있는 감독 누가 있죠? 저기 리버풀에 슬롯 보내면 안 되나요? 거기 오래 계셔야죠. 왜 그러세요? 아니, 저기 있잖아요. 아니 슬롯 말고 네. 똑같은 대머리 하나 있잖아. 지금 쉬고 있는. 누구죠? 레버쿠젠에서 2경기 만에 잘렸던 테나우. 테나우. 테나우 나쁘지 않지. 전국에 민머리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지금 대머리라니. 좋죠. 아니 지금 저 쉬고 있는 감독 생각났습니다. 카를로스 안첼로티. 브라질 국대잖아요. 아니 브라질 국대예요. 브라질 국대예요? 네. 레알에서 잘리고 쉬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일하고 계시네. 모셔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개박살을 내시고 가셨잖아요. 맞네. 왔었구나. 그럼 또 누가 있지? 유명한 감독이 떠오르질 않네요. 국내 풀에서는 누가 있을까? 국내 풀에서? 네. 미스터 신. 미스터 신? 신 브라운드의 스틸러. 여우? 뺨 금지. 트릭쇼? 누가 오든 잘 왔으면 좋겠네요. 뭐 잘 오겠죠.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